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미국의 현지 마사지숍에서 한국인이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 행각이 담긴 8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다큐 프로듀서인 클레어는 그 마사지숍에서 자신의 언니가 죽었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한국의 절망적인 현실을 만천하에 까발리겠다고 하며 가게 된 한국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그 사실 때문에 3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BC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클레어 윌슨입니다. 지금은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지만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한국이란 나라를, 한국인들을 깊이 미워했으니까요. 제 사촌 언니를 빼앗아간 곳이라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ABC 동료들은 제가 이상해졌다며 농담을 던지곤 해요. 클레어가 한국에 홀렸나 바라면서요.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저 한 번만 한국에 가보라고, 모든 건 그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달라질 거라고 답해줄 뿐이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것 같네요. 대체 제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했는지.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봄날이었어요. ABC 애틀랜타 지국의 현장 프로듀서이고 그날도 교회의 한 쇼핑몰에서 일어난 청소년 폭력 사건을 취재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건 현장까지는 30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팀은 저와 톰 카메라맨 그리고 신입 리포터 사라 이렇게 셋이었어요. 그렇게 분주하게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원래 취재하러 간 쇼핑몰과는 다른 방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거든요. 톰, 잠깐 저쪽부터 확인해 볼까요? 저희가 도착한 시각은 오후 2시 15분경이었어요. 혹시라도 기사거리를 얻을 수 있을까 싶었던 저는 사이렌 소리가 울리는 방향으로 향했죠. 그렇게 걸음을 옮기니 경찰차들이 골목 끝 마사지숍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맡은 사건과는 무관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였어요. 15년차 현장 프로듀서의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들 사이로 보이는 노란 현장 보존 테이프가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잠깐 촬영해둘까요? 톰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사지숍 앞에 세워진 검은색 포드 머스탱이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나도 익숙한 차. 언니가 타고 다니던 차였죠.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겠지.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속으로 계속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총 4발을 맞았습니다. 업무용 책상 앞에서 형사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들어올리는 검은 시신백 속에서 그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인 팔찌. 언니가 늘 차고 다니던 시신백 옆으로 증거물이라고 적힌 봉투들이 놓여 있었어요. 피해자는 제 사촌 언니였습니다. 저는 그 충격적인 광경에 쓰러지듯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제 사촌 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장 감식반원이 고개를 돌렸고 담당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신원 확인 과정은 악몽 같았어요. 언니의 얼굴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네요. 그때 고등학교 졸업식 때 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넌 꼭 훌륭한 언론인이 될 거야. 세상에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지만 그날 밤 SNS에는 용의자가 한국인이라는 오보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증오범죄를 다루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한국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였죠. 슬픔과 분노가 이성을 잠식해버렸어요. 한국인들은 위험해. 폭력적이야. 제 마음속에 깊은 증오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용의자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정정보도가 나왔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와 함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이 새겨져 있었어요. 언니와 함께했던 수많은 추억들이 이제는 모두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말마다 들렀던 그 거리는 더 이상 걷지 않게 됐고 우리가 자주 갔던 레스토랑도 피하게 됐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저는 미친 듯이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죽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클레어, 이번에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맡아주었으면 해요. 평소와 달리 마이크 국장님이 직접 제 부스로 찾아오셨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마이크 국장님은 제 데스크 앞에 놓인 의자에 앉으시더니 아시아의 미래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한국의 첨단 의료기술을 다룰 예정입니다. 3개월간 서울에 체류하면서 순간 귀가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촌 언니의 죽음 이후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 다녔거든요.
뉴스룸에서 한국 관련 기사가 나오면 자리를 피했고 길거리에서 한국어가 들리면 반대편으로 건너갔죠. 죄송하지만 제가 아닌 다른 프로듀서가 당신이 최적임을 알아요. 클레어, 당신은 우리 방송국 최고의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예요. 그렇게 국장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6개월 전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신백에서 보였던 할머니의 팔찌, SNS를 뒤덮었던 혐오 발언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편견까지. 당신만한 프로듀서가 없어요. 무엇보다 의료 다큐멘터리는 당신 전문 분야잖아요. 저는 국장님의 말씀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ABC에서 만든 첫 다큐멘터리가 암치료 혁신 기술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때 제작한 희망의 경계선은 에미상 후보에 올랐었죠. 어쩌면 그래서 국장님이 저를 선택하신 걸까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드리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 꼭 당신이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만한 명분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 커리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죠. 사실 저는 도망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이 도시에서, 이 기억들에서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구글에서 서울을 검색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는 언니가 저를 원망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 날 잊으려고. 또한 준비 과정 내내 불안과 분노,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과 싸워야 했어요. 촬영 장비를 점검하고 인터뷰 섭외 메일을 보내고 숙소를 예약하는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출발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언니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에요. 클레어, 넌 꼭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때 언니의 말이 다시 한번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숨도 못 잤던 터라 몽롱한 상태였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동안 주변에 한국인들을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아 불편했거든요. 또한 촬영팀은 이틀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먼저 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로케이션 헌팅을 하는 게 제 스타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자꾸만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친절해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구글맵으로 경로를 계속 확인했죠. 호텔로 가는 길이 맞는지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아닌지 제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네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제 선입견은 첫 번째 충격을 맞았어요. 예상과 달리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죠. 아침 출근 시간이었는데도 다들 평화로워 보였어요. 폭력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렇게 택시에서 내린 저는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점심때쯤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취재 준비도 해야 했고 현지 분위기도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호텔 프론트에서 추천받은 식당으로 향했죠. 그런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걸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계속 제자리를 걷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던 중 당황한 저에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천천히 길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식당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알려주며 친절하게 그 식당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초면인 사람을 위해 친절을 베푸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죠. 그렇게 식당에서 만난 직원들도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제가 봐온 뉴스나 SNS 속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는 의외로 안전해 보였죠. 골목골목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일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 준비를 하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일찍부터 일정이 있었기에 저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너무 많아서인지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어렵게 잠에 든 그날 밤, 오랜만에 언니가 꿈에 나왔습니다. 졸업식 날의 모습이었어요. 클레어,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해. 그 말을 남기고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눈물을 닦고서 저는 서울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료 다큐멘터리인 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위한 답사는 필수였거든요. 막상 도착한 서울대병원 로비는 예상과 달리 조용했어요.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깔끔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중압감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클레어 윌슨 씨죠? 저는 김태우 교수입니다. 그때 중년의 의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순간 뒷걸음질 치려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촬영팀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었죠. 이쪽으로 오시죠. 먼저 암센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는 영어가 유창했어요.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섰을 때 제 시선은 한 곳에 고정됐어요. 로봇 수술 기계 앞에서 진지하게 작업 중인 의료진들. 그들의 눈빛은 제가 봐왔던 그 어떤 눈빛보다도 진심 어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진지함과 열정만이 가득했죠. 이 로봇으로 지난해에만 200명의 말기 암 환자들을 살렸습니다. 그때 김 교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정교한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폭력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렇게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한 병실을 보게 됐어요. 어린 환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간호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찌르르 했어요. 언니가 생각났거든요. 그날 그 시간에 언니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다면. 다음은 임상시험센터입니다. 그때 들렸던 김 교수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엔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혼란이었을까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되었고 구내식당에서 지켜본 의료진들의 모습은 의외였어요. 피곤한 와중에도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모습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젊은 의사들, 그들의 대화에서 폭력적인 단어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은 제가 믿어왔던 것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노트북을 펼쳐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면서 문득 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날 언니가 이런 병원에 있었더라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내일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위해서 저는 일찍이 잘 준비를 마쳤죠.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저는 인터뷰를 위해 호텔방을 나섰습니다. 김 교수와의 인터뷰는 오후 2시에 잡혀 있었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의 한적한 구석자리였죠. 촬영 장비를 세팅하는 동안 김 교수는 제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았어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달까요? 윌슨 씨, 혹시 애틀랜타 사건을 취재하셨나요? 그 순간 갑작스러운 질문에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제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자리에서 울고 계셨던 것 같아서요. 그 순간 김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당시 애틀랜타 의료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고 사건 직후 현장 근처를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르고 시작했거든요. 용의자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접 봤죠. 경찰이 오기도 전에 비명이 들려서 가보니 사고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김 교수의 말에 마음이 쿵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는 제게 보여줄 게 있다고 했어요. 그때 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당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현장 사진, 경찰 보고서, 그리고 진짜 용의자의 체포 장면까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사건 후에 한인 커뮤니티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모금을 했다는 거 아시나요? 몰랐죠.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한인들이 모은 성금으로 피해자 가족들의 장례 비용을 지원했다고. 그중에는 언니의 장례식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한인 커뮤니티는 피해자들을 위해 추모식도 열었어요. 우리도 피해자였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날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현장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순간 김 교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추모식 사진이었어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피해자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언니의 사진도, 특히 윌슨 씨의 사촌분. 그분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당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그 순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6개월 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증오와 분노로 가려진 제 시야가 처음으로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분의 죽음이 또 다른 증오를 낳아선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날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니까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부끄러웠죠. 제 안의 편견이, 무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리고 있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김 교수는 말없이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실은 이번 인터뷰를 자청했어요. 윌슨 씨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꼭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제가 도와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속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인터뷰는 끝내 진행하지 못했어요. 대신 김 교수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김 교수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의 증거 자료들을 모두 저에게 전해주었어요. 이걸로 진실을 전해주세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언니가 말했던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증오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하루가 끝났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호텔방으로 왔는지도 모르겠는 채로 말이죠. 눈물이 멈추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베개가 한참 젖은 상태가 되어서야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정이 없는 날이었어요. 저는 시차 적응도 할 겸 서울 곳곳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숙소를 나섰죠. 지하철을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한강에서 여유를 즐기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담아보면 좋겠다. 카메라맨 톰의 제안이었죠. 원래는 거절하려 했어요. 이런 장면은 다큐멘터리와 무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김 교수와의 대화 이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한강공원은 생각보다 훨씬 평화로웠어요. 아침 일찍부터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 요가 매트를 펴고 앉아있는 여성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인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길을 건너는 할머니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워주는 학생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직장인들. 그 모습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언니가 생전에 그토록 강조했던 인간다움이 여기 있었거든요. 점심때쯤 근처 시장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복잡한 시장에서 뭔가 일이 일어날까봐.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 음식을 권하는 따뜻한 말투. 그 모든 것이 제 편견을 부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곳의 역사가 궁금해졌죠. 근처 안내소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놀라웠어요. 한때는 복개된 도로였던 곳을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살렸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죠. 또한 저녁이 되자 거리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약속에 나온 젊은이들로 가득했죠. 어두워진 뒤에도 여성들이 편하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CCTV와 편의점, 24시간 운영되는 가게들, 도시의 시스템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언니 생각이 났어요. 이런 도시의 모습을 언니도 봤다면 좋아했을 텐데. 처음으로 슬픔 없이 언니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애써 아픈 가슴을 어루만지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텔방에서 오늘 찍은 영상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도시의 모습은 뉴스나 SNS가 아닌 일상 속에 있다는 거려. 폭력이나 증오가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진짜 서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한국을 답사하고 제대로 된 한국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그렇게 저는 다음날 날이 밝고 일정을 위해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서울대학교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관악산이 둘러싸고 있는 캠퍼스는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오늘은 한국의 교육과 발전에 관한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민수 경제발전학 교수와의 만남이요.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큰 원동력은 교육이었습니다. 박 교수의 첫 마디였어요. 그는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선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원도 기술도 없었죠. 하지만 우리에겐 교육이 있었습니다. 교수의 연구실 창밖으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저기 보이는 학생들처럼 우리는 늘 배움에 목말라 있었죠. 폭력이나 증오가 아닌 지식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순간 그의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인 시각으로 이 나라를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실은 제가 최근에 큰 편견을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를 꺼내자 박 교수는 깊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견이요? 그건 무지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교육은 그 무지를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1950년대 한국의 모습이 담긴 사진첩이었죠. 보세요. 이건 제 아버지 세대의 이야기예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그들에겐 할 수 있다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진들을 넘기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폭력이 아닌 배움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도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군요. 맞아요. 우리는 늘 배우려 합니다. 실수해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 하죠.
윌슨 씨, 당신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계신 게 아닐까요? 순간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인터뷰를 마치고 캠퍼스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열띤 토론을 나누는 모습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폭력이나 증오가 아닌 지식과 이해로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를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꿈에서 언니를 만났죠. 잘하고 있어, 클레어. 이제 진짜 진실을 보기 시작했구나. 언니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한국에 온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또한 한강공원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2주간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두려움과 경계심, 김 교수님과의 만남으로 깨달은 진실, 그리고 어제 박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까지. 안녕하세요. 혹시 외국인이신가요? 그때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어요. 처음엔 긴장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경계심이 풀렸죠. 아침마다 여기 나와서 운동하는데 요 며칠째 보여서요. 혹시 무슨 고민 있어 보여서. 할머니의 한국어를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순간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안정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이야기를 이 할머니께라도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의 죽음, 제가 가졌던 편견들, 그리고 이곳에서 겪은 일들까지. 할머니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내 손녀도 미국에서 살아요. 가끔 전화하면 그곳에서 힘들다고, 아시아인이라고 차별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찔렸어요. 제가 가진 편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별받는 고통이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그런 아픔도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손수 만드신 김밥을 나눠주셨어요. 함께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드디어 촬영팀과 함께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했어요.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할지 결심이 섰거든요. 단순히 의료 기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로 했죠. 기술 발전 뒤에 숨은 인간적인 모습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과정들을 담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회의가 끝난 뒤에는 저녁에는 처음으로 혼자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인들을 경계하지 않게 된 제 모습이 신기했죠. 주문도 서툰 한국어로 해보았어요. 실수투성이었지만 사장님은 친절하게 웃으며 도와주셨습니다. 순간 마음이 벅차올랐죠. 제 스스로가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맑아진 걸까요? 저는 언니를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었어요. 언니,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 진정한 이해가 무엇인지. 그렇게 저는 무사히 한국의 모습을 담아 촬영을 끝내고 귀국했습니다. 일정에 맞춰 완성본을 내려면 일정이 촉박했기에 72시간째 편집을 했어요. 저는 촬영해온 수백 시간의 영상을 들여다보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낼지 고민했죠. 처음 기획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의료 다큐멘터리가 아니야. 톰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건 제 여정이자 편견과 마주한 한 인간의 이야기였죠. 우리는 정말 수고했다며 서로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가편집본을 만들었을 때 마이크 국장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클레어, 이건 우리가 의뢰한 것과 다르잖아? 하지만 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제 생각을 전달했어요. 이게 진짜 이야기예요. 최첨단 의료 기술 뒤에 숨은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마주한 진실이요. 그렇게 국장님과 팀원 모두가 함께 편집실에 모여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영상은 서울대병원의 수술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봇 수술을 하는 의사의 눈빛, 환자를 걱정하는 간호사의 손길, 그리고 김 교수님의 증언까지. 그 뒤로 이어지는 박 교수님의 인터뷰, 한강공원의 할머니, 그리고 제 자신의 이야기까지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 어떤 장면에도 필요하지 않은 장면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아야 했고 배워야 할 세상이 담겨져 있었으니까요. 이 영상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요. 모두가 숨을 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편집실에서 밤을 새우는 동안 언니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실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가편집본을 본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누구도 코멘트를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 다큐로 인해 편견을 조금이나마 부수며 고개를 끄덕이며 다큐에 집중했습니다. 다큐가 끝나고 나서는 박수갈채를 받았죠. 그렇게 마지막 편집을 마치고 나서 혼자 시사실에 앉아 완성된 영상을 봤어요. 90분 동안
제 눈에선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치유의 눈물이었죠. 이제 정말 언니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영상 속에는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들의 따뜻함,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순간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방송국 시사회에서 영상이 상영됐어요. 상영이 끝나고 긴 침묵이 이어졌죠. 그리고 마이크 국장님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다큐멘터리야. 그날 밤 편집실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테이프를 손에 쥐었어요. 거기엔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던 그때의 저. 이제는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모든 편집을 마쳤다. 이제 나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더 이상 증오나 편견에 갇혀있지 않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2주 뒤 다큐멘터리 방영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국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청률 보고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의 시청자들이 보내온 반응들을 읽고 있었죠. 특히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메일이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저도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메일은 계속 이어졌고 댓글은 쏟아졌습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건 애틀랜타에 사는 한 10대 소녀의 편지였어요. 저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학교에서 종종 차별을 겪곤 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걸요. 방영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유에서였죠.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 추모식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언니를 위한, 그리고 모든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식이었습니다. 추모식장에 들어섰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 한국계 미국인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시민들. 그들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도 오셨어요. 그의 손에는 그날의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죠. 이제는 이것들을 역사관에 기증하려고 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죠. 그렇게 단상에 올랐을 때 처음으로 떨지 않고 말할 수 있었어요. 저의 사촌 언니는 늘 말씀하셨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진실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노인분이 다가오셨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들었죠. 저는 당신 언니의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그날 그분은 제게 정말 친절하셨죠.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제 안의 증오와 편견이라는 감옥에서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걸. LA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작은 식당에 들어가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했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어서 오세요. 딸처럼 편하게 있다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닌 김 교수님이 주신 편지와 한국에서 받은 수많은 추모 메시지들을 들고서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이제 저는 진정한 이야기꾼이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이해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 순간 묘비에 비친 석양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언니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깊은 편견과 증오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첫째로, 진정한 이해란 직접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뉴스나 SNS가 아닌 실제 만남과 대화를 통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죠. 둘째로, 폭력과 증오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김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진실, 그리고 한국의 교육과 발전 과정을 통해 본 인간적인 가치들은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치유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강공원의 할머니, 병원의 의료진들, 그리고 만난 모든 분들이 보여준 따뜻함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저널리스트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공감을 통해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언니가 말씀하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주었어요. 증오는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고 이해와 용서만이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이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